사람들이 원하는 주택에 대한 공급 대비 그 합당한 돈을 가지고 있는 세대수를 비교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아파트 시장은 당분간 상승세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떤 것 좀 지금은 특히 조심해야 될까요? 비아파트, 그리고 다주택자 투자. 이런 조심해야죠, 많이. 말씀하신 대로 한국 집값 향후 위험한 이유로 인구 감소, 뭐 예. 고령화 시대, 뭐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세대수 감소, 말씀하신 또 지방 소멸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 것들? 이거 챙겨야죠. 네. 저도 인구 감소에 대해서는 계속 봐요. 왜냐면은 옛날에 영화 제목을 까먹었는데 맷 데이먼이 주연한 사람이 굉장히 작아지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네네. 거기 보면은 갑자기 경제가 작살이 나요. 집이 안 팔리고. 왜냐면 사람들이 소인국으로 가버렸잖아요. 이게 인구 이탈이거든요. 인구가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재테크하는 사람이 신경을 안 쓴다? 좀 문제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전 옛날부터 인구 이제 증감에 대한 투자 참고 수업도 많이 찾아 들었고, 저 지금 제 다이어리에는 2031년도부터는 신경을 쓴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왜냐면 결국엔 어쨌건 인구가 줄면은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반면에 시행을 하다 보니까 외국 분들이 한국에 참 많이 들어오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좀 역으로 신경을 써야 되고, 제가 이제 건설판 쪽 가보면은 한 달에 건설 현장에서 외국 분들이 500에서 한 700 가져가세요. 최저임금 똑같거든요. 그리고 이분들 아니면 안 돌아가요. 한국 분들은 이제 힘든 일, 위험한 일 잘 안 하세요. 그럼 이분들이 500, 700으로 돈을 받고 일하신 지 오래됐단 말이에요. 대출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경기도 외곽에 집을 지어보면 누가 분양을 받느냐? 고려인, 조서인인, 중앙아시아. 이분들이 집 사요. 빌라지만 80%가 외국인이 분양을 받으세요. 그럼 이분들이 앞으로 인구수 증가에 사람들이 막 억지 부리시면서 신경 안 쓴다? 아니죠. 그건 아니죠. 외국분들이 집 사는 것도 쳐야죠. 왜냐면 이분들은 한국에 와서 월급을 받으면요, 심한 분들은 20배 이상 차이 나거든요. 자기 나라에서 버는 것보다? 네. 20배는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거꾸로 가족들 데리고 들어와서 사는 게 소원이에요. 그럼 한국에 집 샀다? 정말 부의 상징이에요. 여러분이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이분들이 집을 샀잖아요. 집을 샀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집값 1억 올랐다 2억 올랐다 하시잖아요. 이분들은요, 집값 산 다음에 1,000만 원만 올라도 대박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도 신경을 쓸 때가 왔어요, 우리는. 그래서 앞으로 인구는 감소하겠죠? 외국인이 유입되는 거는 아마 좀 정치권의 눈치를 봐야 되겠죠? 근데 인구 감소 국가의 모든 예를 들어봐도 결국에는 이민 정책이 그렇죠. 신경을 쓰겠죠. 활성화되죠. 사실 정치로 약간 확장을 잠깐만 하고 돌아오자면은, 미국이나 아니면 중앙 유럽에 사실은 왼쪽과 보수 말고 진보 쪽에 인기가 올라가는 게 원래 인지상정이에요. 왜냐면 부의 양극화, 그리고 소외감,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근데 왜 다시 보수의 바람이 불까? 이거에 대해서 다루는 사람이 너무 없더라고요. 이분들이 보수의 바람이 다시 부는 이유는요, 이민 정책 때문이에요. 거기 문구에 써져 있어요. 이민자가 내 일자리를 뺏었어요. 이거를 귀신같이 캐치했던 게 도널드 트럼프란 말이에요. 장벽을 심벌로 세웠다는, 그거 세워봤자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갖고 있던 걸 남과 나누기 시작할 때 비로소 내 걸 뺏긴다고 느끼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실 한국도 나중엔 이민 외에는 방법이 있느냐? 전 없다고 봐요. 근데 그때는 다시 사람들이 보수화 성향이 될 수도 있는데, 처음 단계가 아니라 이민 오신 분들이 집을 사기 시작하면 더욱더 이걸 심하게 느끼시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인구가 감소하면 집값이 내려간다고 걱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서울은 인구가 감소 중일까요? 상승 중일까요? 서울은 감소하고 있죠. 집값은요? 오르고 있죠. 다시. 네. 근데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세요.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아, 왜 서울 얘기해? 분명히 저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인구가 감소하니까 집값이 내려간다는데, 서울 얘기를 꺼내면은 엉뚱한 얘기 하지 마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경기도 인구는 증가하니까. 예. 같은 생활권이니까. 근데 경기도는 집을 엄청 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아. 그것도 설명이 가능해요. 그러면 서울의 집은 그대로 있잖아요, 작가님. 서울이 집이 그대로 있는데 인구수가 줄어드는데, 그럼 빈집도 안 생기고 집값이 올라가는 이유는 뭘까요? 지방에 사람들이 사니까. 그러니까 1인당 차지하는 면적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5명이 살던 집에서 혼자 산단 말이에요. 우리 남자들 보면 성공하신 분들 있잖아요. 트리마제, 대형 평수에서 혼자 사세요. 그 옛날 같으면 한 6인 가구 살 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트렌드가 아직 안 끝났어요. 중요한 건 돈이에요. 그리고 세대수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주택이 뭐냐가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검단 신도시가 입주가 아직 안 끝났어요. 그리고 검단 신도시에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한강 신도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남쪽으로 내려가면 동탄 신도시가 있어요. 신도시가 여러분, 제가 얘기만 해도 진짜 어질어질 하실걸요? 남양주로 가면은 별내, 갈매, 다산, 진접 1, 2, 그리고 앞으로 왕숙 지을 거고, 밑에 하남 미사, 저쪽에 동탄 있고요. 저쪽으로 하면 김포 한강 신도시 있고, 물에 검단 지었잖아요. 위로 올라가면 양주에도 있고, 의정부 밀락지구도 있고, 고산지구도 있고, 막 되게 쓸데없는 얘기 같잖아요. 얘네 아파트 쏟아 부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야 인구가 줄고 있는데 앞으로 줄 건데 거기 다 빈집 된다 바보야. 유령도시 된다 그랬는데 지금 가보시면 아주 빽빽하게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게 여기 이 집 있잖아요, 작가님. 누가 채운 거예요? 늘어난 인구가 채운 걸까요? 아니죠. 인근에 빌라나 오피스텔이나 엄마 아빠 집이나 아니면 해외에 살고 있거나 지방에 올라온 분들이 채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집값을 올리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주택에 대한 공급 대비 그 합당한 돈을 가지고 있는 세대수를 비교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아파트 시장은 당분간 상승세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저는. 인구수 감소는 집값 하락의 요소가 맞아요. 세대수 감소도 집값 하락의 요소가 분명히 맞아요. 확실히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아파트. 특히 서울. 사람들이 원하는 신축. 얘네의 수요가 달아나려면은 그에 대한 수요가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전문가분들이 인구 감소 고령화 시대 우리나라 부동산이 자산 비중이 70%, 뭐 엄청 80% 너무 높기 때문에 정리하는데 얘기하시는데 그게 서울 같은 핵심 지역이라든가 경기도 핵심 지역 같은 데는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거겠네요. 일부 또 특히 지방 같은 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 다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지방의 읍면리, 할머니 할아버지만 사시는 이제 초가집 있는 곳들은 소멸이 먼저 될 것이고 당장에 인천의 구 빌라촌 가면은 반지하 다 비어 있거든요. 반지하가 비어 있다는 건 되게 상징적으로 상징이 커요, 여러분. 반지하가 어떻게 생기느냐? 반지하는 원래 불법이었어요. 서울에 인구가 몰리면서 반지하는 원래 거기 뭐 하는 공간이냐면 집 놓는 데요. 옛날에 집이 다 작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실감이 안 나냐면 옛날에 10평짜리 집에 5명이 살았어요. 짐을 놓을 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차도 없잖아, 옛날에. 집 누는 장소가 반지하였는데 집이 너무 부족하니까 옛날에 우리 영화 보면은 뭐 마구간이라도 좋으니까 하룻밤만 묵게 해주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들쭉날쭉 반지하에 사람들을 재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일세도 받고 월세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밑에 짐 빼내고 사람을 받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일반화가 된 거예요. 불법이거든요. 근데 정부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그럼 쫓아내요? 그러니까 그거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집이 없으니까. 그걸 양성화 시킨 게 반지하예요.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많으면 반지하조차도 들어가 사는 게 집이에요. 그럼 인천에 나가면 빌라촌이 어떻게 돼 있느냐? 반지하는 아예 다 폐허예요. 미추홀고 한번 나가보세요. 반지하에 사람 없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수요가 없어요. 이런 집들부터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집들부터 순차적으로. 근데 한꺼번에 갑자기 인구수가 줄고 세대수가 줄어나니까 누가 봐도 번듯한 아파트에 사람이 안 산다? 이건 억지라는 거죠, 아직은. 너무 건너뛴 거예요. 그래서 서울의 아파트 때려 넣으면 끝난다니까요. 끝도 없이 때려 넣으면. 근데 그 일정 기간의 상승세를 이겨낼 수 있는 정치인이 없는 게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참 타이밍? 그러니까 그분들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시간과 타이밍, 종류, 그러니까 시야를 어디를 보냐에 따라서 다른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럼 혹시 지금 투자나 집 사는 거 피해야 하는 지역이나 상품 같은 거 어떤 거 좀 지금은 특히 조심해야 될까요? 비아파트? 비아파트. 그리고 다주택자 투자. 이런 조심해야죠. 많이 조심해야 돼요. 비아파트는 규제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공부 안 하고 하실 거면 절대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특히 구분상가, 테마형 상가. 테마형 상가는 가든파이브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 동대문. 일단 지역주택조합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지역주택조합 아직도 판을 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요, 정비사업 해지된 구역에 많이 기생을 해요. 왜냐면 정비사업이란 테마를 이미 끼고 있으니까. 지금 미추홀고만 가도 그런 분들이 계속 어쨌건 몇 군데 있는데, 지역주택조합은 앞뒤 따질 거 없이 안 하시면 되고요. 뭐 성공 사례가 있다고 저한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알고 싶지도 않고 조심해라. 그냥 하지 마라. 지역주택조합은 조심하는 게 아니라 하지 마라. 그리고 구분형 상가도 1년 동안 몰빵해서 공부하실 마음 없으면 하지 마라. 테마형 상가는 하지 마라, 그냥. 그리고 비아파트 주택도 웬만큼 공부하실 거 아니면 지금 조심해라.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하지 마라. 네. 이 영상을 보신 대부분 아마 전문가가 아닌 분들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 하지 말자. 당연히 돈이 되고 투자 수익을 내는 분들이 이 시간에도 있고 투자 상품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시장에도 불구하고 해당 영역의 리스크는 가격 하락이 아니라 탈출이 안 돼요. 그냥 나랑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발목에 쇠사슬 차고 살고 싶지 않잖아요. 진짜 그 기분으로 사실 수 있어요. 경험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아파트 요즘 상업용 부동산 시장, 오피스텔 지상, 꼬마 빌딩은 요즘 어떤 편인가요? 한때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건물주라는 게 사람들이 장래 희망이기도 했고 했는데. 꼬마 빌딩도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건물주가 된다는 그 환상감. 이거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어때요, 꼬마 빌딩 시장? 꼬마 빌딩 시장은 좋은 데만 좋아요.
그러니까 앞단에 과수요가 들어온 데는 힘들고요. 네. 여전히 좋은 데는 좋은데 꼬마 빌딩이 지금 2대 악재가 제일 심해요. 첫 번째로 금리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이게 정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 두 번째로 이제 그리고 임대 시장이 안 좋아요. 세가 잘 안 나갑니다. 맞아. 벤처 창업이나 창업, 사무실 수요도 이제 줄어들고 있고요. 줄어들었죠.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힘들어서 그리고 오히려 온라인으로도 나가고 많이 계시고요. 갔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땅의 값어치, 앞으로 기대감이 있는 강남의 땅은 그럭저럭 괜찮아요. 고점 대비 많이 안 떨어졌고요. 심지어 뭐 버티는 지역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인구수가 늘어나고 있는, 돈이 몰리고 있는 뭐 성수동을 포함한 성동구의 일부 지역은 오히려 꼬마 빌딩 투자가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한동안 유동성 장애, 땅값이 아니라 건물주라는 테마, 그리고 세입자한테 받는 월세 단순 수익률, 그때 금리만 가지고 수익률 계산했던 곳들, 그러니까 비강남에 예를 들어서 뭐 강서구나 뭐 노도강이나 이런 지역에 건물을 샀던 분들은 지금 엑시트가 안 되고 세가 안 맞춰지고 있고 매달 적자를 보는 분들도 적지 않고요. 그리고 이미 본인이 느끼는 분들 많으세요. 수억 원 적자,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이미 나 있다는 사실을. 왜냐면 아까 그거랑 똑같아요. 건물 상승 기대감이 없으면 임대 수익이라도 나오면 돼요. 근데 임대 수익도 자체가 매월 마이너스인데 그럼 거꾸로 이걸 사갈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으로 여기도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만큼 최악은 아니에요. 최악의 시장은 아파트 시장이지 여기가 아니에요. 되게 지역별로 심하고요. 오피스텔은 지금 시장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오피스텔 시장이 지금 다 죽었다고 생각하시는데 안 그래요. 지금도 스물스물 올라가는 지역이 있어요. 서울에 희소성 있고 주거 가치가 있고 아파트 대체가 가능한 곳 중에 많이 떨어졌던 것들은 회복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입지가 안 되는데 단순 투자 상품으로 유동성으로 들어갔던 지역들이 거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세 시장의 공포를 느끼면서 그때 유동성장에 대출 월세가 아니라 전세를 기반으로 들어갔던 지역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지사는 많이 힘드세요. 진짜 지사는 전반적으로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과도 공급이 됐어요. 근데 지금까지 여러 문제 말씀 들어보니까 뭐 아파트도 그렇고 오피스텔, 뭐 꼬마 빌딩도 입지가 제일 중요하네요. 좋은 입지는 올라가거나 아니 버텼거나 아니면 덜 떨어졌거나.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곳이요. 과연 누가 들고 있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확실히 이번 시장에 누군가 말씀하셨잖아요. 물이 빠지고 보면 누가 수영복을 입고 있는지 안 입고 있는지 보인다고. 이번에도 역시 정부의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어정쩡한 중산층, 대출을 활용했거나 전세를 활용했거나 이 기간에 광한 베팅을 했던 사람들은 쓸려 나갔고 현금 부자들은 잠깐 힘들었지만 더욱더 그 본인들의 위치를 확실하게 만들고 있는 시장이라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2024년인데 한 10년쯤 지나면 수도권에서 지금보다 좋아질 입지는 혹시 어디일까요? 어쨌든 집을 사시면 뭐 보통 일반인 분들은 2, 3년 내에 팔지는 않으니까요. 지금보다 입지가 좋아질 지금보다 것이다. 진짜 정말 좋아질 입지. 그리고 강남은 그때도 영원하겠죠? 네. 그때까지는. 네. 그리고 용산은 시간이 지나면 강남을 넘어설 수도 있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강남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그럼 지금보다 좀 좋아질 입지는 어디에? 지금보다 좋아질 입지는 이게 부동산이 많은 분들이 그 생각하세요. 당연히 중요해요. 무시하는 건 아닌데 대중교통. 뭐 지하철이 뚫렸다. 얼마 전에 8호선이 연장이 됐거든요. 당연히 영향이 있죠. 근데 우리가 지하철을 타는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일자리. 맞아요. 일자리예요. 그러면 지하철이 아니라 일자리가 많아지는 지역이 훨씬 더 먼저 아닐까요? 일자리로 가지 않는 노선은 가격이 올라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우이 신설동 경전철이 있어요. 거기에 역세권, 어느 정도 역세권이냐면 입구에서 한 20초면 가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지면 됩니다. 근데 딱 개통을 했거든요. 가격이 500만 원이 떨어진 거예요. 그때 팔겠다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 그 경전철 타면 산 가거든요. 등산객들이 많이 타요. 근데 9호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생기면은 좋아지죠. 당연히 좋아지는데 그 본질은 일자리, 돈에 있단 말이에요. 돈 있는 사람들이 학군도 따지는 거고 돈 있는 사람들이 출퇴근 거리에 더 예민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만들면 부촌이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부가가치가 늘어날 지역을 찾아보면 되겠죠. 어디죠? 아실 거잖아요. 대충 알죠. 네, 서울엔 이미 일자리가 많은 데는 뭐 광화문, 여의도, 강남인 거고 앞으로 그럼 늘어나는 거는 이게 아까 말씀하신 지역이 거기는 첫 번째로 일자리 늘어나는 걸 떠나서 일자리가 근처에 있었는데도 주거지로서 각광을 못 받던 지역들 거기도 보셔야 돼요. 뭐 종로나 중구 이쪽에는 경기궁자이 보세요. 치고 나가는 거 보세요. 옛날에 그런 데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 곳들이 여전히 있어요.
여기가 왕십리도 포함돼요. 왕심, 종로, 중구, 왕십리 일자리와 관련해서. 성동구죠, 사실 거기도. 그래서 앞으로 좋아질 것 중에 하나는 전 성동구. 성동구가 저는 성수동 성동구가 완성형이 아니라고 봐요. 부자들의 부촌이 더 확고해질 거예요. 부동산 하는 분이라면 부정할 수 없는 용산. 용산은 더 10년 후면 더욱더 엄청 좋아질 거예요. 마포구는요. 마포구도 좋아집니다. 마포구도 일자리가 점점 늘고 있고 10년 후 지나면 근데 마용성 중에서 지금은 용산과 성동구가 뭔가 네. 쌍두대장 같은 느낌인데 마포구가 여기에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은 아니긴 한데 좀 마포구 사는 사람으로서 마포구가 저는 거기까지 닿기가 어렵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고급형 주거 상품이 부족해요. 그렇죠. 용산에라든가 이제 성동구는 있잖아. 마포를 제대로 한 번 더 띄우려면은 고급형 마레프 같은, 아니 마레프보다 사실 잠실 아파트도 아파트 자체가 고급형으로 지은 게 아니에요. 보급형으로 지은 거예요. 근데 마레프도 보급형으로 지은 거예요. 입지랑 출퇴근 때문에 좋아진 건데 성수동이랑 용산은 뭐가 다르냐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입지도 좋고 부자들이 좋아하는 게 고급형. 그렇죠. 갤러리 아토레, 아크로포레스트, 트리마즈 이 3대장이 있죠. 와서 돈 쓰세요 보드로 지었는데 수요가 붙은 지역인데 그리고 용산에는 한남더이, 나인원, 뭐였죠? 첼리투스. 말해 뭐야? 첼리투스. 그 1대1 재건축의 성공 사례죠. 첼리투스는 옆에 걔네가 렉스 간 거, 옆에 왕실? 그 아파트 붙어 있잖아요. 같이 갔어야 되는데 못 간 거. 근데 그런 애들이 마포구에 지금 들어올 자리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개발이 돼버렸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러면 마포에서 그런 고급형 주거 상품을 지으려면 구도심을 지어야 되는데 구도심이 마포에서 서쪽으로 더 가야 된단 말이에요. 공덕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공간이 없군요. 예, 있어요, 있기는. 이 용산이랑 이어지는, 그러니까 용산이랑 마포가 붙어 있어요. 붙어 있잖아요. 예, 거기가 개발이 더 되면서 추가적으로 좋아질 수도 있고, 일자리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학군지가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모습만 봤을 때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용산이랑 성동구는 이게 갈 길이 정해졌죠. 용산구랑 성동구는 뭐 아파트에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어디가 더 상급지예요? 둘 다 좋은 상급지긴 한데. 용산이요. 아, 용산이 조금 더 상급지. 사실 더 비싼 게 더 상급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가격을. 성수동에 부자분들, 유명한 분들이 많이 사는 건 팩트는 맞지만, 단지가 몇 개 없잖아. 근데 또 용산도 안 나와서 그렇지 부자분들 끔찍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무시 못하고 용산이 앞으로 또 개발이 된다고 쳤을 때 얼마나 많은 고급 주거 시설, 그리고 용산의 무한 가능성은 뭐냐면 국제업무지구. 한국에서 국제업무지구를 만들었을 때 세계적으로 수요를 빨아들일 수 있는 지역이 지금은 강남, 용산 외엔 잘 없어요. 근데 들어올 때 가격이 맞아야 되는데 용산이 가능성이 제일 높은데 얘가 만약에 된다. 한국의 경제력을 기반으로 된다. 그러면 이거 글로벌 머니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강남을 넘을 수 있는 거야? 아니요? 왜 또 그건 아니에요? 이게 강남은 일자리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강남에 지금 호재 안 끝났어요. 그 삼성역에 거기 개발되면은, 그리고 저기 현대 사옥 그런 거 아직 안 끝났거든요. 그 옆에 잠실 포함해가지고 걔네도 지금 가만히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장난 아니에요, 진짜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자 수랑 아파트 개수랑 이 가격을 따졌을 때 강남을 따라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강남 얘기해서 궁금해진 게 반포가 네. 집값이 이번에 많이 오른 게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당연히 영향이 있죠. 이게 영향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다음 정책 중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일 수도 있다.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실제로 묶일 확률가, 만약에 묶이게 되면 반포 집값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포 집값은 더 올라가죠. 묶여도? 옆에 지역이랑 같이 더 올라가죠. 잠실 토지거래 허가구, 요번에 지금 여러분 반등 제일 먼저 한 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왜냐면 매매가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월세가 일단 근본적인 문제인데 전월세 공급을 막아주겠다는 건데 지금 집 사는 사람들이 단순히 가볍게 갭 투자하거나 대출 끼고 얼렁뚱땅 이런 설레발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 판이 아니라 부자들이 들어오는 판인데 그게 더 확고할 뿐이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 묶어봤자 그분들은 집 사요. 오히려 그 묶이면 바로 옆 동네 가셔야죠. 동작구로 빡 가셔야죠. 파크리오가 얼마나 수혜를 많이 받았어요. 헬리오시티가 얼마나 수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이게 되게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지금은 수요를 제한한다고 그 사람들이 못 들어온 수요들이 아니에요. 그걸로 안 돌아가요. 자, 지난 상승장에서는 소액으로 많은 부동산 매입한 갭 투자가 네. 많은 돈을 벌게 했죠. 이런 방식은 만약 이번에 상승자가 온다면 이번에도 유효한 건가요? 아니요. 이번에 좀 달라요? 지금 유효하다고 볼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소액 투자의 근본 개념이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만 보면 안 돼요. 그것만 봤을 땐 앞으로도 유효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옛날만큼 전세가 안 나가요. 전세 수요자의 입장도 생각을 해야 돼요. 전세 수요자가 옛날만큼 탄탄해진다. 무슨 말이냐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어떤 완화나
아니면 월세 시장에 대한 피로감을 정부가 인정했을 때는 네. 이게 유효해질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규제도 풀어줘야 돼요. 네. 리스크가 너무 높아요. 지금 이거 할 수 있어요. 돈 벌 수도 있어요. 근데 과거에 비해서 리스크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높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와서 제가 함부로 유효하다고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리스크가 너무 심해요. 여긴 한동안은 그냥 네. 꾼들의 시장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올해 이제 4분기랑 내년 상반기 한국 부동산 시장이 찾아올 주요 변화랑 투자 기회 찝어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일단 여러분들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슴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도 그냥 참고사항으로 들어주시고요. 올해 하반기는 둔촌주공 입주가 최대 빅 이슈입니다. 금리 인하가 아니에요. 저는 둔촌주공 입주. 얘네가 과연 6개월에서 8개월 동안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얘가 주인공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둔촌주공 입주가 끝난 다음에 더 이상 시장에 요동을 줄 수 없는 입주가 끝난 시장에서 과연 어떻게 될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웃긴 얘기인데 올해 하반기도 내년 상반기도 이슈는 둔촌주공 입주. 입주장과 입주 후 이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헬리오시티가 2018년도 말에 입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2019년 이제 1분기, 2분기, 상반기 동안에 시장이 침체가 됐었고 2019년도 이제 3분기, 하반기부터 시장이 다시 갔는데 차이점이 있어요. 헬리오시티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강남 3구를 포함한 주요 입지가 치고 나갔고요. 헬리오시티가 끝난 다음에는 노도강을 포함한 비주요 입지가 치고 나갔습니다. 결국에는 사람들이 시장에 잡혔다고 기대하고 있다가 이제 시장에 대한 위기감을 느껴서 또 수요가 쏠리게 된 거죠.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현장인데 사실 지금 비주요 입지는 월세와 전세 시장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얘네가 매매 시장의 영향력을 언제 촉발하냐가 문제인데 이건 수요자들한테 달려 있거든요. 네, 그게 전세 시장의 상승 또는 전세 물건의 부족, 월세 시장의 상승은 제가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그냥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지금 계속 돌아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 정책이나 헬리오시티 입주가 끝나고 났을 때 탄력도 이런 거에 따라 반응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중점적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가시기 전에 저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처음에도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어느 공장장님은 부동산 투자의 이제 전문가이자 투자자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 하락기 때 굉장히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투자라는 게 굉장히 위험하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했을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이 투자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랑 플러스로 어쨌든 지금 이제 버틴 거고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버텨갈 수 있는지. 저는 제가 뭐 잘나서 버텼다기보다는 그 앞에 벌어놓은 게 많아서 버텼다고 하는 게 제일 솔직한 것 같고요. 그 투자는 당연히 내가 원하는 수익이 큰 만큼 그 수입이 어디서 오겠어요? 리스크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럼 리스크가 크다는 건 당연한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제 어떤 영상을 보든 이건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게 저는 부동산 리스크를 안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예전에 월급쟁이 생활을 했었고 제가 싫어하는 생활을 평생 해야 된다는 그게 저한테는 어마어마한 리스크였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생활에 만족을 한다면 저에 비해서 그거에 대한 리스크는 상당히 이미 해소가 되신 거거든요. 그럼 저처럼 투자에 있어서의 과도한 리스크를 지실 이유가 없죠. 적당히 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인생의 밸런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코인이든 투자하다가 날아가시는 분들 많이 봤고 여기서 돈 많이 버신 다음에 많이 잃으시는 분들도 많이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시장이 정말 만만치 않고 벌었다고 끝이 아니고 그리고 사람이 이상하게 어떤 행위를 해서 돈을 벌면은 그 행위를 연속적으로 하려고 해요. 맞아. 근데 시장이 당연히 연속이 안 되면 거꾸로 꺾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투자로 돈을 벌었다고 끝도 아니고 잃었다고 끝도 아니고 이게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건데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잘 살아남냐가 포인트라는 거. 전혀 나를 지켜줄 만한 어떤 배리어가 없어요. 주변에 아무래도 다주택자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번 하락 시장에서 도태돼서 나가신 분도 좀 계시지 않나요? 있어요. 그런 분들은 혹시 뭐가 너무 리스크를 많이 졌던 건가 아니면 현금 보유가 너무 없었고? 둘 다요. 사실은 리스크를 많이 졌다는 것 자체가 내가 가진 현금에 대비해서 더 많은 투자를 많이 한 거니까 이게 내 계획과 틀어졌을 때 방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다주택자가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갑자기 모두 다 틀어 잠궜기 때문에 정말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서는 시장에서 아웃되신 분들도 있고요. 끝까지 버티신 분들도 있고 그분들이 지금 버텼다고 해서 그 보상을 지금 받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어떠한 보상도 없고 그냥 자기가 각자 도생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에요. 알겠습니다. 어른 공자님과 또 올해 연말쯤에 2025년 부동산 시장 전망하는 시간 때 다시 한번 초대한 시간 가져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한번 반응 보여주시면은 네. 제가 불려 나올 수도 있고 못 불려 나올 수도 있고 작가님 채널에 해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오늘 만난 손님은 어른 공자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